현대건설이 그동안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는 해외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았었었는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인사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게 되면은 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지 모르더라도 시장에서는 '아 그러면 해외를 좀 덜 열심히 하려나?' 이러면서 주택 사업에 좀 힘을 싣고 국내 주식 위주로 돌아가려나 하면서 프리미엄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멀티플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내 건설사들이 받는 그런 멀티플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도 일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스터디 차원에서 그냥 일본에 있는 주택가들을 거의 뭐 빠짐없이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답사를 다니듯이 이 동네도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은 뭐 우리 채널을 통해서도 뭐 좀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본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국에 대한 그런 시사점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사점에는 좀 여러 차원의, 특히 요즘에는 여기도 지방 소멸 이슈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지방 소멸과 관련한 여러 정책의 그 전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시사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이 1.2조 원의 적자 실적을 냈는데요. 최근 건설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1티어 건설사죠. 거의 뭐 1, 2등을 다투는 그런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작년 말 실적이 1.2조 원 적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업실적 기준으로요. 그리고 4분기 리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이 시원하다. 근데 이제 뭐 충격적이다. 그리고 가능하지만 좀 불확실한 그런 턴어라운드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다올증권의 뷰를 보면 좀 저는 제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다올증권 애널리스트는 11년에서 14년에 있었던 건설사와 조선업의 그 빅쇼크 사태, 어마어마한 영업실적 적자, 조단위 적자 사태를, 그거를 사실 좀 미리 예상한 매니저였거든요. 매니저 출신 애널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좀 있는 편인데, 뭐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영업손실 1.7조 원, 4분기에만 1.7조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가율 조정에 따라서 매출이 차감 발생했다. 원가율을 높였더니 매출이 빠졌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일반적인 회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건설 회계에서는 이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추정치를 당연히 하회를 했죠. 실적 쇼크가 나면 매출이 빠지거든요. 매출 빠지는 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 돈을 받았는데 돈을 다시 반납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이게 해외 현장 원가율 조정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은 좀 개선이 됐고요. 25년에 올해 그래서 1.1조 원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현대건설이 올해 1.1조 할 거다, 이런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좀 못 믿겠다는 거죠. 저는 이 못 믿겠다고 말해야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1.1조 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현대건설, 막 이런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조금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이런 건데요. 건설사 매출액은 실제 매출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건설의 매출은 실제 매출은 아닙니다. 종국에는 실제 매출이 되는 건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매출이 아니라 회계상 매출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3조짜리 공사를 수주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원가는 2.7조 원이다. 90%의 원가율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실행 단계에서 착공을 한 날부터를 실행 원가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2.7조 원이죠. 그런데 한계분기 딱 봤더니 우리가 공사비를 낸 거, 그러니까 구입을 하든 뭘 하든, 인건비를 내든 뭘 하든, 하도급에 주든 2,700억을 지출을 했다. 그러면은 2.7조에서 2,700억이니까 공정률을 10%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매출을 3천억의 매출을 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나중에는 현금 흐름이 다 맞춰져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내가 2,700억어치 사면은 3천억이 찍혀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4분기에 무슨 일을 보통 많이 하냐면은 4분기에 구매를 좀 많이 땡겨 놓는 경우가 있는데, 2,700억이 아니라 뭐 5,400억을 4분기에 집행을 해버리면은 4분기 매출이 6천억이 찍히게 돼요. 6천억어치 그 원가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매출 6천억어치 그렇게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근데 어느 날 공사 원가가 2.7조 원이 아니라 이제 공기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뭐 돌관 돌려야 되고, 장비가 뭐 자재 발주가 늦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3.7조인 것 같다라고 딱 아는 순간 그 실행 원가율에 조정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700억을 우리가 썼으니까 3천억 매출 잡아놨었는데요. 이제 요 공사는 수주는 3조, 원가는 3.7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3,700억을 써야 매출 3천억을 인식하는 회계로 바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2,700억만 쓴 상태라면은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2,700억이 올라간 원가에서는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3,000억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2,190억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차감이 발생을 해요. 원가율이 올라간 분기에. 그래서 원가율이 올라간 분기에는 매출이 완전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특히 조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출이 완전 초박살이 나는데, 제가 11년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으니까 13년 5월에 GS건설이 1분기 때 처음으로 이런 걸 보여줬었고, 그 이후 13년, 14년까지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15년부터는 주택시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24년 말에, 그러니까 25년에 이제 이런 게 발생한 거 보면은 이게 한 8년, 9년 만에 발생한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8, 9년 만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업력이 이제 9년 차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일이 처음 생기게 되는 거고, 처음 생기면은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또 갭이 IFRS로 바뀌던 때여가지고 회계적으로도 또 변화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도 IFRS로 바뀌면서 변화가 많았었는데 매출 차감까지 생기니까 진짜 막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매출을 원가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계산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부풀리기가 되게 좋죠. 어떤 특정 분기 때나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원가 집행을 많이 하면 실적이 부풀려지고요. 그래서 실행원가율이 이렇게 상승이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잘 나가는 임원들이 항상 현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임원이 오면은 원가율 빡 올라가면서 덤태기를 쓰는 이런 일들이 건설에서는 뭐 없진 않다. 근데 또 이번 실적을 보면은 본사 현대건설은 멀쩡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완전히 그 원가가 올라갔거든요. 현대건설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원래 현대 엠코라는 그런 회사랑 원래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합병을 했죠. 합병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대 엠코는 정의선이 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고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근데 지금 보면 현엔이 결국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사우디 자프라 이런 프로젝트에서 비용 증가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현대건설의 12년 넘는 PBR 밴드 차트를 보면은요, 이게 포워드 12개월 밴드 차트인데 보면은 거의 0.4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 PBR 0.4배라는 거는 현대건설의 장대한 역사 속에서 오직 두 번, 코로나 때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거의 유일한 그런 밴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례적인 밴드 저점의 주가가 나왔다면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빅베스를 한번 해가지고 실적을 크게 정리하고, 그리고 25년은 회계적으로 숫자가 좀 깔끔해질 것 같다, 이런 식의 IR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싸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법한 이런 그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 회사는 PBR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이 이유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또 뚫고 올라가는 것 자체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속기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영업적자를 마감하고 깨끗해졌죠. 빅베스를 해가지고요. 25년은 잘 나온다. 올해는 1.1조 영업이익을 예고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거죠. 와, 1.1조 나온다, 좋다. 근데 지금 시총이 3.5조 정도죠. 적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30% 떠가지고 이 정도 된 겁니다. 근데 3.5조 적자가 올해 최대 실적 1.1조 기준으로 순이익을 계산하면 한 7천억 나올 거니까 7천억에 코스피 10배만 해도 7조 원인데 3.5조니까 더블 가겠네, 이러면서 현대건설을 탑픽하기가 쉬운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건설이 갑자기 요 한두 개 현장에서만 손실이 있고 뭐 다른 데선 손실이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특정 현장 두 개만 저렇게 조 단위로 손실을 볼 정도로 문제가 많고 다른 데는 멀쩡하냐?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 업무 시스템이 비슷하고 업무 환경이 비슷하다 하면은 얼마든지 시차를 두고 결국은 다시 이런 손실은 이제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크게 손실을 기록하냐, 작게 손실을 기록하냐에 따라서 빅베스냐, 스몰베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든지 건설사는 이렇게 스몰베스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실력을 당해년도 실적만 보면은 절대 안 되고, 평균적으로는 건설공사에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3년 연율화 실적, 3년 평균 연율화 실적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면은 3년이나 4년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의 실적을 연율화해서 보면은 이 회사의 올해 실적은 튀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또 그 정도로 튀지는 않고 또 손실이 나오면서 괜찮게 나오다가 또 한번 손실했다가 괜찮게 나오다가 손실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잔손실로 이렇게 가면서 유사한 레벨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베스를 할 분위기는 되게 농후했는데 빅베스라는 거는 큰 목욕이라는 건데 이제 때를 이제 다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저희가 새로 이사 갔을 때 이사 청소하는 것처럼 그냥 신임 사장이 오거나 하면은 싹 다 종전 사장이 했었던 거를 싹 다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24년 11월 달에 대표이사가 교체가 됐거든요. 현대가 웬일인지 현대건설이랑 현대인지 대표이사를 둘 다 바꿨습니다. 둘 다 바꿨기 때문에 이제 현대건설을 통틀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실을 다 꺼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정말 다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한우 대표가 주택사업본부장 출신이고 DH라는 그런 브랜드를 성공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사장이 됐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인데 이 사람은 기아자동차의 재무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재무본부장이 왔으니까 더더욱더 현장에 있는 원가율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재무적인 이제 처리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4분기 실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국내 주택사업 중심이 됐죠. 대표이사가 국내 주택사업이니까요.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플랜트 중심이었는데 좀 기술 회사였는데 이제 재무 출신 대표가 왔기 때문에 기술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현대나 현대엔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택사업이나 국내사업 같은 그런 회사를 할 거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할 거기 때문에 국내 중심의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회사, 예를 들면 GS건설, 뭐 대우건설, DL 이런 회사들과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졌죠. 이 얘기는 현대건설이 그동안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는 해외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인사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지 모르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러면 해외를 좀 덜 열심히 하려나? 이러면서 주택 사업에 좀 힘을 싣고 국내 주식 위주로 돌아가려나 하면서 프리미엄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멀티플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내 건설사들이 받는 그런 멀티플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은 PR 6배 정도 받거든요. 뭐 잘 받아도 8배, 한 7배 받는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올해 순이익을 7천억을 낸다 하더라도 7천억의 6배는 4.2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7천억의 이제 8배는 그보다 좀 더 높은 5.6조 원이 되는 거죠. 현거는 지금 3조 원대 중반이니까요. 근데 4, 5년 주기로 스몰베스나 빅베스를 하니까 임플라이드,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질적인 그 순익은 올해 실적치가 현대건설 역사상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 때도 제가 봤던 10년 동안 늘 1.1조 원대를 전망했던 때가 없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달성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숫자는 조금 오버한 숫자고 올해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3, 4년 연율화는 어려운 숫자고 3, 4년 연율화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냥 러플리 순익은 7천억대가 아니라 6천억이나 5천억대가 아니겠는가. 순익이 5천억이라면 7배 곱하면 3.5조 원이고 6천억이라면 7배 곱하면 4조 2천억인데 결국 3.5에서 3.5조에서 4조 원대 요 정도 사이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뭐 되게 지극히 합당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막 갑자기 현건이 올해 실적만 보면은 막 순익 7천억이니까 10배 땡겨서 7조 원 가는 거니까 지금 3.5조니까 2배 갑니다. 이렇게 이제 빠지기 쉬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적합한 가격대에 적합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런 시클리컬을 바라보는 이제 전직 애널이죠. 전직 애널들의 그 시장 설명론인데 이런 방식을 설명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개인들은 이런 사이클 산업 기업들의 제가 지난번에도 반도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이클 산업이라든가 밸류에이션 그 자체가 변하는 산업들 그러니까 PBR 몇 배에서 몇 배 이런 기업들은 진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정말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계좌가 큰일이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뭐가 있냐면 건설사가 가치주라고 되게 오해가 있는데 건설은 가치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이클 주식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이클 주식이고 그리고 해외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제 내수로만 봐야 되다 보니까 내수 디스카운트를 먹어야 되는
그런 사이클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수주잔고의 실적 불확실성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한 겁니다. 근데 특정 분기나 특정 연도 숫자가 좀 좋아가지고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매출이 3,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이 이제 길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채권 회전율이 이렇게 긴 기업들을 마치 우리가 구매하는 소매 판매 제품처럼 생각하셨다간 정말 큰 코 다치고, 개인들은 이런 형태의 기업들은 이제 접근을 안 하는 것이 계좌를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건설사에 대한 그런 인기가 없지만은 왜 인기가 없어졌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임플리케이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